안녕하세요. 2022년 8월 6일 시행된 제103회 전선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회 출제 경향 분석을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1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기 금융자산 관련된 개념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죠. 난이도 중. 세 번째, 자산과 부채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지역적인 문구가 하나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 상으로 정했습니다. 사채 발행, 할증 발행했을 때 환입표 해석하는 거 난이도 중. 5번, 자본에 대한 설명,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원가 회계 6번 원가 행태에 따른 설명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인데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될 만한 난이도 쉬운 문제였죠. 7번 원가의 흐름,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계산 문제에 다소 복잡한 계산 문제 난이도 중. 8번 부문별 원가 계산 말 문제에 정말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9번 종합원가 계산 선입선출법에 따른 계산 문제인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구하는 문제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문제 유형이에요.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난이도 중. 원가회계 10번은 표준 원가 계산 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여기도 과거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법 11번 문제를 보시면 법인세법상 신고 주정사항과 결사 주정사항 비교하는 거 난이도 중. 12번 법인세법상 중간 애납 의무 소득세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법인세법은 여기에서 개정이 되지 않았죠.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습니다. 쉬운 문제였고 13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관련된 내용 난이도 중. 14번 부가가치세법 공급 시기 쉬운 문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된 난이도 중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법인세법 2문제, 부가가치세법 2문제, 소득세법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문제 1번부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기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현금성 자산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큰 게 아니고 작아야 한다. 커야 한다가 아니고 작아야 한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죠. 이자율이 변동해서 해당 금액의 가치가 작아야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2번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결산일로부터가 아니에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 세 번째,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 즉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장기금융상품은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타인 발행수표는 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1번의 답은 1번.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발생하는 지출액은 여기는 교육 훈련비가 있고요.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려면 우리 회사 영업사원 교육 훈련해야 돼. 교육 훈련하면서 쓴 돈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 나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액 시운전비 시운전비는 유형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답
유형 자산의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에 여기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기장치를 설치하는데 해당 기장치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전기공사 증설을 해야 돼요. 이 증설 전기공사 같은 거 이런 게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라 자산을 보유하면서 원상 복구를 위해 발생 지출, 여기는 취득 후 수익적 지출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취득 후 원상 복구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 비용이에요. 여기는 수익적 지출. 만약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게 맞지만 여기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않는 것만 고른 것은 답은 가라 4번이 됩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과 부채,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나와 있는 문구 중에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죠. 그 문구를 그대로 따와서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기가 2022년도고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할게요. 보고기간 종료일은 언제다? 그렇죠.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여기가 보고기간 종료일, 여기가 2023년도가 되고요. 시간이 경과하고 2023년도 주총일, 주주 총회일, 주총회일이 만약에 2023년도 2월 28일 이라고 할게요.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그렇죠. 사실상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이 되는 거죠.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이날과 이날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2022년도 재무제표가 바뀌는 게 있고 바뀌지 않는 게 있죠. 2022년도 기말 이때는 유동부채였어요. 유동부채였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기말로부터 1년 이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때 1년 이후 합의한 경우라고 한다 할지라도 2022년 기말에는 이날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그냥 수정하지 않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경과해서 기말 현재 이때에도 만약에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 비유동부채가 되어지는 거지. 2022년도 기말 현재는 유동부채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비유동부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거죠. 그 밑에 2번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에 1년 이내 실현되는 부분은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재분류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문구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무관하게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돼요.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주 세무는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방법 및 장부가액, 상각, 환입액, 이자 비용의 변동으로 올바른 것은 단 사채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및 환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발행일자는 2022년 1월 1일, 이자는 매년 말 지급, 액면가액 200만원, 만기 3년. 액면 이자율은 사채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이 되는 거고,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내가 아닌 남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채 시장에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이자 주면 내 거 살려고 몰리겠죠. 몰리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받는 게 뭐다? 그렇죠. 할증 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할증 발행에 따른 환입표를 볼게요. 장부 금액, 일단 여기를 이자 비용, 여기는 액면 이자, 여기는 환입액, 여기가 장부 금액이 되어지는 거죠.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 할증 발행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은 감소하는 거죠. 감소, 여기는 일정,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할인 발행은 여기 증가, 여기 일정, 여기 증가, 여기가 증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액면 이자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다 일정해요. 환입액은 그러니까 여기는 할증 발행일 때 환입액이고 할인 발행일 때는 상각액이 되어지는 거죠. 상각액. 환입액, 상각액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둘 다 맥이 증가합니다.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 감소하고 장부 금액이 감소하겠죠. 장부 금액에 유효 이자를 곱해서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감소하면 이게 감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여기 증가니까 할증 발행은 여기가 증가합니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많이 파는 할인마트는 우리 주변에 증가해야 돼. 증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바가지 CU는 질 나쁜 상품만 파는 아주 질이 안 좋은 할증마트는 우리 주변에 감소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할증 발행이고 장부가액 매년 감소, 환입액 매년 증가, 이자 비용 매년 감소가 되어지는 거죠.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본금은 상법에서 정해진 자본금으로, 법정 자본금으로, 발행 주식수의 발행 금액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액면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을 곱하여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2번, 주식을 발행했는데 보통주가 발행되었으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가 발행되었으면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반드시 별개로 처리하셔야 돼. 통합 표시할 수가 없어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또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는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거죠. 두 주식에 대한 권리가 다르죠. 상이하기 때문에 별개로 각각 표시하는 거지 통합 표시 불가능해요. 세 번째, 자본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감자 차익이 있는 거고, 감자 차손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자본 조정은 당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성격이죠.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성격 아니에요.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자본 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옳은 건 4번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로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가 이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 변동 원가는 증감하지만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 원가 증가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 변동 원가 감소해요. 맞죠? 타이당 변동비는 일정해요. 조업도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합니다. 세 번째, 고정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죠. 또 고정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그렇죠? 증감해요. 그러니까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번째, 준 고정 원가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혼합된 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준 고정 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준 변동 원가, 준 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준 변동 원가는 가로가 조업도, 세로가 총 원가일 때, 조업도가 0일 때에도 기본적인 금액이 원가가 발생이 되어지고,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총 원가가 이렇게 비례하여 증가하는 게 뭐다? 이게 준 변동 원가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그렇죠. 고정 원가 성격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변동 원가가 이렇게 혼합된 원가가 바로 준 변동 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준 고정 원가는 가로가 조업도고 세로가 총 원가일 때, 일정한 조업도 구간에서는 원가 총액이 일정하지만 그 구간을 벗어나면 일정인 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 형태가 뭐다? 이게 준 고정 원가가 되는 거예요. 혼합 원가는 뭐다? 그렇죠. 준 변동 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건 4번.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 원가가 물음표고 직접 노무 원가 물음표 제조 간접 원가, 이 금액은 직접 노무 원가의 150%가 됩니다.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의 300%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총 지정 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1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공 원가가 이거죠, 이거. 여기에 이걸 대입할게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재료비의 3배, 이거는 140,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더하면 직접 재료비 곱하기 4가 140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계산이 되어질까요? 계산기 140만 원 나누기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35만 원이 되겠죠.
35만 원을 여기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35만 원 곱하기 3 하니까 가공 원가는 얼마다? 105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공 원가가 105만 원이 되어지는 거죠. 즉, 또 여기를 이렇게 대입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여기 대입하면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1.5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105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긴 1이고 여긴 1.5니까 더하면 2.5 직접 노무비는 105만 원. 따라서 직접 노무 원가는 105만 원 나누기 2.5 하시면 돼요. (105만 원) 나누기 2.5 하니까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다? 42만 원이 되네요. 직접 재료 원가는 35만 원, 직접 노무 원가는 42만 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소 복잡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한다. 맞죠? 2번. 제조 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 부문별로 분류 및 집계하는 절차이고 재고가 존재할 경우 배분 방법에 따라서 총이익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분 방법에 따라서 총이익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3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이 배분 순서에 의해 영향받는다? 아니죠. 배분 순서에 의해 영향받는 것 뭐다? 상호 배분법이 아니고 여기는 단계 배분법이 되는 겁니다.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먼저 반영시킬 것인가 그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부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틀린 건 3번이에요. 4번. 보조 부문이 하나인 경우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 만약에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으면 단일 배부율법, 구분하면 그렇죠. 이중 배부율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9번. 당사는 선입 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에 의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단기에 발생한 가공비는 1,500만 원이고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만원이다. 다음에 제공품 완성도를 참고하여 기말 제공품 완성도를 구하시오. 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제공품 물량 흐름의 파악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400개죠. 기초 여기가 400개, 완성도 30%, 단기 완성품 오른쪽에 완성품이 1600개예요. 이 1600개는 다시 두 가지 선입 선출법이기 때문에 먼저 투입된 게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400개,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된 건 1600개에서 400개 빼니까 여기가 1200개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기말 제공품 수량은 50개, 완성도 여기가 물음표가 되네요. 0에서 100까지 가공 정도를 보겠습니다. 기초 400개는 전기 말에 30%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서 2월 됐죠. 단기 가공된 건 30%에서 출발해서 100까지 간 거예요.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한 건 0에서 100까지. 여기는 모르는 거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400 곱하기
진행 정도가 70%이기 때문에 400 곱하기 0.7 하면 280개가 되는 거고, 여긴 1200개, 여기는 몰라요. 당연히 여기도 모르겠죠.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배분해야 될 원가는 단기 발생한 가공비예요. 단기 발생한 가공비가 1,500만 원이고, 가공비 완성품 다이다 원가가 여기가 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1,500만 원을 완성품 환산량 이걸로 나누니까 만 원이 된 거죠. 여기와 여기 자리 바꾸시면 돼요. 따라서 네모는 1,500만 원 나누기 만 원 하시면 되겠네요. 1,500만 원 나누기 만 원 하니까 여기가 1,500개. 1,500개에서 280개 빼고 1,200개 빼면 여기는 얼마다? 그렇죠. 여기는 20개가 되는 거죠. 20개. 20개는 여기는 50개 곱하기 완성도에 의해서 20개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죠? 곱하기 50이니까 넘기면 나누기 50. 20 나누기 50 하니까 몇 퍼센트다? 그렇죠. 40%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응용된 문제인데 여러 번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이용하되 그 표준원가, 목표원가는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맞죠? 2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외부 공시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내부 의사결정, 원가 통제를 위한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가 됩니다. 세 번째, 예산과 실제 원가의 차이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원가 통제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거죠. 예산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서 잘했으면 칭찬하는 거고 못했으면 혼내는 거죠. 이게 원가 통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고. 네 번째,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매출원가 조정법. 불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는 당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을 줄이려면 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서 그렇죠. 가산해야 되겠지. 유리한 차이는 당사의 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구예요. 10번에 가장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차이는 이익이 낮아지는 거고 이익이 낮아지려면 비용이 올라가야 되겠지. 따라서 매출원가에서 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 가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신고 조정사항과 결산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우리 교재 보시면 두 가지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1번 신고 조정사항은 객관적인 외부 거래 없이 내부적인 계상 항목들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조정사항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여기는 결산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렇죠.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이 있죠. 강조 정말 많이 했어요.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신고 조정사항은 객관적인 외부 거래죠. 매출액, 인건비 등을 의미하는 거고 결산 조정사항이 유형자산 감가상각, 특히 추정경비, 내부적인
계상 항목 추정 경비에 대해서 손금 산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신고 추정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결산서상 수익 비용 금액과 세법상 입금 손금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해야 하는 게 바로 신고 추정 사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고, 세 번째 결산 추정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결산서에 반드시 손비 장부상 손실 비용, 즉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결산 추정사항 뭐가 있다? 대손 충당금, 유형자산, 감가상각 등이 있죠. 네 번째, 결산 추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무 추정사항을 신고 추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렇죠. 세무 추정사항은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 결산 추정사항과 신고 추정사항. 결산 추정사항에 제외된 모든 세무 추정사항은 당연히 신고 추정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간 인합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중 중간 인합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 인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죠. 맞아요. 2번 중간 인합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만약에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가 중간 인합 기간이 됩니다. 3번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 인합 의무가 없어요. 네 번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 인합세액이 50만 원이 아니고 얼마죠? 여기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 인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소득세법은 50만 원 기준인데 법인세법은 30만 원 기준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죠. 추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여기도 금액이 바뀔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해당 금액은 50만 원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예정 고지 의무가 없죠. 부가세법, 소득세법은 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이 50인데 법인세법만 아직 30만 원이에요. 이거 강조 많이 했어요.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고 이게 아니면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이 사용자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얼마?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으면 사업 소득이고요. 여기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기타 소득 중에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사업자가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2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소비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 그렇죠. 폐업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관련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이다. 장기 할부 판매로 인해서 공급 시기가 2022년 6월 말, 여기는 2022년 기말, 또 여기 2023년 6월 말, 이렇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가 공급 시기라고 볼게요. 여기도 공급 시기고, 여기도 공급 시기고, 여기도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만약에 폐업했어. 이때 폐업했어요. 폐업. 그러면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건 폐업한 때로 땡겨오는 거지. 땡겨와서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4번 재화의 공급 의제, 간주 공급 중에 개인적 공급의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 세금 계산서의 사유에 따른 절차가 바르게 나열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재화의 환입 반품이죠. 발급 매수 판매고 작성 일자는 환입된 날이 됩니다. 수정 신고 유무 없어요. 당초 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게 아니고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처음 작성한 부가치세 신고서 수정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밑에 2번 내구신용장 사후 개설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내구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사후 개설되었을 때 영세율 적용되는 거 아실 거예요. 발급 매수는 두매가 되는 거죠. 처음 발급한 거는 없애고 영세율 다시 발급해주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되는 거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되는 거고 수정신고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공급가액이 변동했을 때 변동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한매 발급하는 거고 여기도 수정신고 의무 없죠. 이중 발급했다. 참고로 이중 발급했으면 한 장을 지워야 돼. 지우는 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해서 한매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발급하시면 되는 거죠.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여기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제103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